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행성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행성과 별의 형성 시나리오에서 좀 크게 벗어나는 조금 예외의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행성이 탄생하는 게 가능할지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아무리 다양한 모델로 시도를 해봐도 이번에 관측된 정도로 무거운 행성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LHS 3154b라고 하는 이번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에서 한 50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별 곁을 돌고 있는 작은 암석 행성인데요. 일단 그 중심에 두고 있는 별 자체가 굉장히 작고 어둡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거의 한 1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덩치를 갖고 있는데, 그 작은 별 곁에 굉장히 그다지 작지 않은 꽤 덩치 큰 행성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신기하냐면 그 중심 별 대비 행성의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0%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행성입니다. 우리 태양하고 지구를 생각해 보면 거의 뭐 태양과 지구의 사이즈만 해도 지름이 100대 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나게 지구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작고 왜소한 별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그다지 작지 않은 행성이 맴돌고 있다? 이건 되게 어색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사이즈가 작은 별들은 애초에 별을 만들 때 쓰였던 재료가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별을 만들고 남은 주변의 잔해들, 찌꺼기들도 양이 적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별 주변에서 만들 수 있는 행성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이 행성은 굉장히 작은 별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작지 않은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행성과 별의 형성 시나리오에서 좀 크게 벗어나는 조금 예외의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 관측된 외계 행성이 공전 주기도 되게 짧아요. 엄청나게 별 중심에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3, 4일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주기로 빠르게 맴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행성이 이런 작은 별 주변에서 탄생하는 게 가능할지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게 됩니다. 작은 별을 만들고 그 별 주변에 다양한 성분을 만든 다음에 질량을 달리해서 그 주변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작은 크기의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아무리 다양한 모델로 시도를 해봐도 이번에 관측된 정도로 무거운 행성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재현이 불가능한 행성을 이번에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행성을 연구하시는 천문학자 분들이 대체 이 행성은 어떻게 지금 저런 가까운 거리에서 중심 별에 바짝 붙어서 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더 바깥에 돌다가 이 중심별에 붙잡힌 걸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 중심별과 따로 돌고 있던 별개 행성이었는데 우연히 중력이 붙잡혀서 지금 이 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게 확실한 가설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외계 행성의 데이터 자체가 약간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이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 데이터를 쭉 모아놓고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주로 사이즈가 크고 중심별에 바짝 붙어있는 뜨거운 행성들 위주로 발견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덩치가 목성처럼 크고 중심별에 바짝 붙어서 뜨겁다 라고 해서 뜨거운 목성형 타입의 행성, 핫 주피터 타입의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 대부분은 덩치가 크고 중심별에 가까운 뜨거운 목성형 타입의 행성들 밖에 없을까?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들 중에 절대 다수가 뜨거운 목성형이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인류가 태양계 바깥 다른 외계 행성들을 찾기 위해서 주로 쓰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하나는 중심 별 앞을 외계 행성이 가리고 지나가는 트랜짓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먼 별을 관측을 할 때 별 앞으로 외계 행성이 싹 가리고 지나가면 별빛의 밝기가 살짝 어두워지겠죠. 외계 행성은 주기적으로 궤도를 돌 테니까 별빛의 밝기도
일정한 주기로 규칙적으로 어두워질 겁니다. 일정한 주기로 별빛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관측을 하게 되면 저 별 주변에 뭔가 지금 맴돌고 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중심 별 주변에 덩치가 작은 행성이 가리고 지나갈 때가 찾기가 쉽겠어요? 덩치가 큰 행성이 가리고 지나갈 때가 찾기가 쉽겠어요? 큰 행성이 가리고 지나가야 별빛이 더 많이 가려질 테니까 좀 더 별빛이 많이 어두워질 거고, 관측을 할 때에도 더 티가 잘 나겠죠. 그러니까 관측을 할 때에도 실제로 덩치가 큰 행성을 더 찾기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냐면, 행성이 중심별에 바짝 붙어서 작은 궤도를 돌고 있으면 굉장히 강한 중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돕니다. 그렇다는 건 궤도를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공전 주기가 짧다는 거죠. 반대로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서 큰 궤도를 그리고 있으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공전 주기가 아주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공전 주기가 짧을수록, 공전 궤도가 작을수록 금방금방 그림자가 계속 반복해서 치면서 금방금방 행성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큰 궤도를 느리게 돌고 있으면 한참 기다려서 관측을 해야 이 행성이 반복해서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왕이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의 덩치가 크고 그 행성이 별 앞에 바짝 붙어 있어야 관측을 할 때 더 유리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행성 대부분이 핫 주피터 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외계행성을 찾는 다른 방법도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 시선 속도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중심 별 주변에 외계행성이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별과 함께 맴돌고 있는 경우를 관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행성이 목성처럼 좀 육중하고 중력이 강한 경우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성도 별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 동시에 별도 행성 중력에 붙잡혀서 약간 흔들리게 돼요. 우리는 행성은 어두워서 볼 수 없지만 별 자체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별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뒤뚱뒤뚱하는 모습을 관측을 하게 되면 저 별 주변에 뭔가가 숨어서 별을 지금 흔들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주변의 행성의 존재를 알고 행성의 질량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이 별 주변에 맴돌고 있는 행성의 질량이 육중할수록 별도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야 발견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별 주변에 행성이 가까이 붙어서 바짝 돌아야 더 빠르게 별을 많이 흔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트랜짓을 가지고 별을 관측하든, 두 번째, 시선 속도를 가지고 별을 관측하든, 뭐를 가지고 별을 관측을 하든 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외계행성 탐색 방식은 선택적으로 덩치가 크고 중심 별로부터 거리가 짧은 핫 주피터 타입의 외계행성을 주로 발견하게 되는 일종의 바이어스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아직까지는 발견된 외계행성들의 압도적 다수가 핫 주피터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지구형 행성들, 지구처럼 덩치가 작고 온도도 적당한 그런 살기 좋은 행성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우리 태양계에는 핫 주피터가 없어요. 근데 다른 외계행성들 보면 핫 주피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가 예외일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관측 바이어스, 편향성 때문에 조금 왜곡해서 외계행성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걸까?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뭔가 더 바이어스를 극복해서 더 사이즈가 작고 온도가 더 미지근한 행성까지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LHS 3154b는 가스 행성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구보다 살짝 덩치가 큰 암석 행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핫 주피터 타입의 행성들은 결국에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덩치가 큰 가스 행성이지만 결국에는 중심 별에 의한 강력한 항성풍을 버티지 못하고 별을 감싸고 있던 외곽 대기가 다 날아가는 운명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암석핵이 노출되고 겉을 감싸고 있던 가스 대기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방식의 최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핫 주피터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핫 주피터는 사실 오래 버틸 수가 없거든요. 핫 주피터로 존재하는 행성들은 진작에 중심 별빛 때문에 외곽 대기가 날아가서 중심에 암석핵만 노출되고 외곽 대기는 다 불려 날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관측을 좀 편향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별이 워낙에 작고 어두운 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별 주변에서는
애초에 행성을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재료가 부족할 텐데 작은 행성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큰 행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가능은 합니다. 물론 기존의 행성을 설명하는 모든 이론 자체가 막 쓸모 없어질 정도의 그런 이상한 발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작은 별 곁에서도 우연하게나마 꽤 덩치 큰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해볼 수가 있겠죠. 1990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차세대 우주망원경 낸시 그레이스 로만 스페이스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다음 우주망원경이 지금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이 낸시 로만 망원경에 들어갈 거울에 광학 테스트가 성공을 해서 조립을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25년쯤에 우주로 올라갈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냐면, 사실 제임스 웹도 조금 초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기는 한데요. 그 망원경 거울 앞에 망원경이 바라보고 있는 별빛을 가리는 약간 일종의 인공적인 가림막을 하나 펼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가림막을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밝은 별빛만 싹 가려지면서 그 주변 별빛에 파묻혀 있던 어두운 외계행성의 별빛만 싹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애초에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부터 별빛에 숨어 있던 주변의 외계행성의 모습을 딱 바로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동안 보통은 외계행성을 찍을 때 어떻게 찍었냐면 지상 망원경으로 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후 보정해가지고 디지털 처리를 해가지고 별빛 성분 지우고 해서 주변에 남아있는 얼룩을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외계행성의 모습을 겨우겨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코로나 그래피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애초에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할 때부터 우리가 가리고 싶은 별은 싹 가려놓고 그 주변의 다른 천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선명하게 외계행성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아직 말끔하게 태우지 못하고 있는 지구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지구형 행성들, 암석형 행성들의 실제 모습까지도 실제 사진을 통해 관측하는 다이렉트 이미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로먼 우주망원경이 새롭게 올라가게 된다면 아직 우리가 말끔하게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지구를 닮은 외계행성들의 그 큰 공백을 좀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낸시 로먼 망원경도 제임스 웹과 똑같이 은하도 관측을 하고요, 별도 관측을 하고요, 수많은 미션들 중에 외계행성 미션이 있는 겁니다.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은하도 관측하고 별도 관측하고 외계행성도 관측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처럼 로먼 텔레스콥도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외계행성도 타겟이 있는 거죠. 정확한 이유는 제가 뭐가 있다라고는 지금 떠오르는 건 없는데 기술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제임스 웹 자체가 좀 오래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조금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일단 전에 쓰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신기술들을 많이 썼었어요. 예를 들면 제임스 웹은 굉장히 큰 거울을 로켓 안에 넣다 보니까 단일경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 거울을 이어붙인 형태로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거울을 로켓 안에 접었다가 우주에 가서 펼치는 방식으로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주망원경은 지금까지 만든 적이 없어요. 완전 신기술, 하이테크놀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느냐, 신빙성들을 우리 검증하는 과정에서 되게 오래 걸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다 써왔던 기술들이고요. 낸시 로먼 망원경은 그런 복잡한 기술 없이 그냥 단일경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제작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성능이 좋다 보니까 허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먼 거리에 떨어진 빛을 관측을 하려면 좀 오랜 시간 동안 노출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어요. 물론 한 번 조준해가지고 빛을 모으는 게 아니라 방향의 하늘 빛을 한 번 지나갈 때 모았다가 또 지나갈 때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저장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스택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지나갈 때는 이쪽 팀 거 관측을 했다가 이쪽 지나갈 때는 이쪽 팀 것도 관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데이터는 따로 저장해 놓을 수 있으니까 저장을 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사진을 증폭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같은 방향을 찍었던 흐릿한 사진들을 여러 개 겹쳐가지고 스택만 하면 오랜 시간 노출한 효과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진을 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 이런 게 달려있는데요.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은하와 별들의 충돌을 예측하는 우주먼지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별의 충돌까지 예측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님이 그랬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어쩌면 과거의 사람들이 지구에 보이는 극히 일부의 부분만으로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한 우주에서 극히 일부만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네, 그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천문학도 결국에는 또 언젠가 더 넓은 우주를
보고 있는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문학이 의미가 없고 틀린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지금 천문학자들이 하는 그 천문학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최신에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 우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천문학에서, 특히 은하 천문학에서 어떤 식으로 우주의 시대를 구분을 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70억 년 전,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 절반쯤인 거죠. 70억 년 전까지의 시기를 보통 로컬 유니버스, 국부 우주, 가까운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까운 우주 안에서 벌어진 은하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거를 보통 비교적 가까운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우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은하들이 어떻게 형태가 변하고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역사로 비유했을 때 우주에서의 근현대사를 연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까지 했던 연구들은 사실 근현대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요즘 들어서 제임스 웹이 올라가고 또 이제 막 완공된 루빈 망원경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아주 거대한 새로운 망원경들로 관측을 하면서 드디어 130억 년 전 빅뱅 직후의 우주를 막 보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역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선사시대, 우주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도 똑같이 근현대사는 사료가 많아요. 그래서 해석도 하기가 쉽고 연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사로 갈수록 화석도 적고 유물도 적죠. 그리고 발굴해도 해석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천문학도 똑같아요. 비교적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가까운 우주의 역사는 관측 데이터도 풍부하고요, 관측 퀄리티도 훨씬 선명합니다. 하지만 고대사의 우주로 갈수록, 빅뱅 직후의 우주로 갈수록 데이터도 줄어들고요, 관측을 해도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훨씬 제한적이고요, 천문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천문학도 우주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너무나 행복하게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은하와 관련된 아주 깊은 이야기, 외계 행성들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보다 채널, 또 제 우주먼지 현대타임즈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주, 은하계, 또 천문학, 아주 넓은 세계와 함께 소통하고 우주를 상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다양한 과학 이야기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